치매, 암, 당뇨, 심장병과 노화를 피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 질병 해방, 피터 아티아, 빌 기퍼드 지음, 이한음 옮김. 또 다른 문제, 자기 혐오. 나는 매일같이 이런 도구와 전략을 써서 일종의 정서건강 운동 계획을 짰다. 나는 이력서 덕목이 아니라 추도자 덕목에 초점을 맞추었다. 가족과 더 함께 지내고 더 친밀해지기 위해 노력했다. 또 관점 바꾸기를 실천하려고 애썼다. 그래도 뭔가 아직 부족함을 느꼈다. 가장 가까운 이들과의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내게는 아직 큰 맹점이 하나 있었다.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였다. 나는 훨씬 더 나은 남편이자 아빠가 되었을지라도 나 자신과의 관계는 여전히 힘든 상태로 남아 있었다. 내 깊은 자기 혐오는 여전히 내 생각과 감정의 대부분을 오염시키고 있었지만 나는 깨닫지조차 못했다. 그리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이해하지 못했다. 이런 감정을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님을 안다. 내 환자였던 매우 성공한 저명인사와 이야기를 나눌 때 그의 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내가 쓸모없다는 기분을 느끼지 않으려면 위대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 말에 나는 멍해졌다. 그도 그렇다고? 그러나 나 자신의 불안과 자기 혐오는 계속 나를 좀먹고 있었다. 나는 남들을 대하는 쪽으로는 점점 나아지고 있었지만 어느 정도 발전을 이루었다. 나 자신은 전과 마찬가지로 힘겨웠다. 여전히 분노가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 재미있게 놀고 있을 때도 그랬다. 양궁장에서 쏜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거나 운전 시뮬레이터에서 코너를 돌 때 차가 도랑에 처박히기만 해도 자기 혐오적인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나는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면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화살을 허벅지에 대고 부러뜨리기도 하면서 계속 성질을 부리고 울화를 쏟아내곤 했다. 많이 아프기도 했지만 그런 짓을 계속했다. 마치 경기장 옆에서 새빨갛게 달아올라서 난동을 부리곤 하던, 그래서 결국 쫓겨난 인디애나 대학교 농구팀 코치 바비 나이트가 내 머릿속에 들어 있는 것 같았다. 내가 사소한 것이라도 실수를 하거나 제대로 못했다고 느낄 때마다 머릿속 나이트는 벤치에서 벌떡 일어나서 내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다. 저녁 요리를 준비하다가 실수를 한다고? 스테이크를 굽는 법을 대체 어떻게 모를 수 있지? 팟캐스트를 시작할 때 실수를 저지른다고? 너는 팟캐스트는커녕 어떤 일도 못할 무능한 쓰레기야. 얼빠지게도 나는 그 목소리가 내게 아주 잘 봉사한다고 실제로 믿었다. 이 분노와 자기 혐오는 개인적으로 나를 부추임으로써 내가 이룬 모든 성공에 도움을 주었다고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것은 그저 내가 지불해야 하는 대가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이 생산한 모든 것은 이력서 덕목에 더 가까웠다. 그리고 심지어 나는 그 이력조차 자랑스럽지가 않았다. 아무리 해도 부족하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러다가 난생 처음으로 급진적인 생각이 떠올랐다. 이렇게 비참하다면 아무리 일을 잘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 무렵에 친구로서 내 악화되는 정서 건강을 계속 지켜보고 있던 폴 콘티는 또 다른 폭풍이 솟구치는 것을 감지했다. 그는 내게 다른 치료시설에 입소하라고 권하기 시작했다. 회복의 다리는 내게 큰 도움을 주었고 그곳이 없었다면 나는 가족을 잃었을 것이다. 그러나 폴은 내가 회복의 다리를 너무 일찍 나왔다고 느꼈다. 즉 겨우 2주만 있었기에 내가 나 자신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치유하는 일을 겨우 겉핥기만 하고 나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완강하게 제 입소를 거부했다. 괜찮다고 하면서. 결국 뭔가 일이 터질 수밖에 없었고 곧 그렇게 되었다. 나는 2020년이 여느 해와 비슷했더라면 몇 년 더 그렇게 버티면서 어떤 식으로든 그럭저럭 지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상상한다. 그러나 다른 모든 부글거리는 문제들을 한꺼번에 끌어넘치게 만드는 데는 위기만한 것이 없다. 코로나가 들이닥쳤을 때 우리 병원은 이미 포화 상태였다. 우리는 해마다 처음 2분기 사이에 새 환자들을 거의 대부분 받기에 그나마 남는 시간을 새 환자들을 알아가는 일에 다 쏟고 있었다. 그런데 코로나는 우리 업무 부하를 곧바로 2배 또는 3배로 늘렸다.
아주 이른 아침부터 이 병에 관해 알아낼 수 있는 것은 모조리 모아다가 매일 연구진과 전화로 논의를 하고 엄청난 분량의 새로운 코로나 관련 팟캐스트도 준비해야 했다. 나는 환자들로부터 끝없이 오는 전화를 받기 위해 아침 명상을 포기했다. 당연히 그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고 누군가로부터 안심시키는 말을 들어야 했다. 3월에서 4월로 넘어갈 무렵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2020년 4월 말에 어느 날 병원 관리자와 의뢰하는 아침 통화를 하다가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하고 왈칵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토로했다. 환자들의 이야기를 더 이상 따라갈 수가 없었다. 지난주에 딸이 학교 생활을 힘들어한다는 말을 한 사람이 X였던가 Y였던가, 오늘 저녁에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연락을 해야 하는 환자가 A였던가 B였던가. 관리자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환자들이 무척 고마워하고 있다고 하면서 나를 달래려고 했었다. 하지만 그녀가 말을 하면 할수록 나는 더욱더 분노가 차올랐다. 그리고 바로 그때 나는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결코 겪은 적이 없는 급진적인 자기 파괴적인 발작 사건을 일으켰다. 지금 떠올리는 것조차도 끔찍하다. 나는 탁자를 거실 저편으로 내 동댕이 쳤다. 그리고 티셔츠를 갈기갈기 찢으면서 분노와 고통의 비명을 질러댔다. 아내는 자신이나 아이들에게 해를 끼칠까봐 내게 제발 집을 떠나라고 애원했다. 나는 차를 몰고 교각이나 다른 어떤 구조물을 세게 들이받아서 죽어버리자고 생각했다. 뼈가 부러지면서 여기저기 틀어박힐 것이라고 확신했다. 뇌를 부검하면 내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알아차릴 터였다. 고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을 것이고 어떤 치료도 소용없을 터였다. 결국 나는 어느 모텔에 틀어박혀서 폴, 에스터, 테리와 통화를 했다. 그들은 내게 회복의 다리 같은 곳에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계속 설득했다. 지금 당장. 사실 나는 그저 시간과 지원이 좀 필요할 뿐이라고, 집에 가서 좀 쉴 수만 있다면 나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완강하게 거부했다. 그들과 48시간 동안 실랑이를 한 끝에 나는 마침내 누그러졌다. 한밤중에 나는 애리조나주 피닉스까지 차를 몰고 가서 심리 상담 서비스라는 시설에 들어갔다. 앞서 테리는 내게 거의 1년 동안 심리 상담 서비스 이야기를 해왔다. 영구적인 것처럼 보이는 상처를 치유하는 기적 같은 일을 하는 곳이라고 했다. 나는 그에게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냐고 물었다. 그는 그냥 자기 말을 믿으라고 말했다. 나에 관한 긍정선언 작성하기. 2년 반 전 회복의 다리에 갔을 때와 마찬가지로 적응하는데 며칠이 걸렸다. 코로나 팬데믹이 막 시작될 즈음이었기에 나는 시설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작은 에어비앤비 숙소에 홀로 앉아서 하루에 12시간 동안 줌으로 원격으로 치료사와 만났다. 두 번째 주가 되어서야 나는 진척을 보이기 시작했다. 서서히 나는 내가 수행 기반 존중의 기둥들 위에 완벽주의와 일 중독이라는 구조를 지어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 구조는 내 수치심이라는 토대 위에 있었고 그 수치심 중 일부는 마음의 상처에서 비롯되었고 일부는 물려받은 것이었다. 아이가 주변 사람들의 수치심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듯이 말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내 자기 혐오와 내 행동에 수반된 죄책감이라는 악순환을 통해 더 악화되었다. 내가 양궁이나 경주차처럼 완벽을 요구하는 스포츠에 빠진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 나는 심리상담 서비스에서 3주 괴로워하면서 중단 없이 21일을 보내면서 회복의 다리에서 시작했던 일을 끝냈을 뿐 아니라 내가 가능하다고 상상한 차원을 훨씬 넘어 나아갔다. 우리는 많은 일들을 했지만 나를 지독히 막막하게 만든 과제도 하나 있었다. 둘째 날에 내가 받은 과제는 47가지 긍정선언 목록을 작성하라는 것이었다. 47은 내가 살아온 횟수를 나타냈다. 나는 대여섯 문장을 쓴 뒤에 완전히 막히고 말았다. 며칠이 지나도록 나 자신에 관해 쓸 만한 좋은 내용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
완벽주의와 수치심 때문에 나는 나 자신에게 좋은 점이 있다고 믿지 못했다. 믿기가 불가능했다. 마침내 그 일이 일어난 것은 19일째가 되어서였다. 몹시 찌는 수요일 아침이었다. 치료사 중 한 사람인 마커스는 내가 7살 때쯤 더 이상 생일을 축하하고 싶지 않아졌다고 내가 앞서 했던 이야기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도록 밀어붙이고 있었다. 사실 나는 20대에 들어서도 내 생일을 계속 비밀로 하곤 했다고 털어놓았다. 그의 질문들을 접하면서 그것이 건강한 아이가 하는 행동이 아니었으며 더 심원하게 잘못된 뭔가를 가리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그는 딴 데로 새지 못하게 하면서 그 문제를 계속 파고들었다. 그 점을 깨닫자 나는 정서적으로 추락하는 기분을 느꼈다. 깨닫는데 2년 반이 걸렸지만 마침내 나는 그 어떤 변명도 합리화도 하지 않은 채 내 과거에 관한 진실과 그것이 어떻게 나를 형성했는지가 드러나도록 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 나의 좋고 나쁜 모든 모습들은 내가 겪은 일에 대한 반응으로 나온 것이었다. 단순히 큰 심리적 상처들 때문만이 아니었다. 우리는 틈새에 숨겨져 작은 마음의 상처들도 많이, 아주 많이 발굴했다. 내게 더욱 깊이 영향을 미친 것들이었다. 나는 보호를 받지 못했다.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했다. 내가 믿었던 가까운 사람들은 내 신뢰를 무너뜨렸다. 나는 버려진 기분을 느꼈다. 그 모든 것들은 어른이 되어서 자기 혐오라는 형태로 드러났다. 나는 자신의 최악의 적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내가 굳이 그런 일들을 겪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 그것이 바로 핵심 깨달음이었다. 그 귀여운 아이가 억울하게 그런 일들을 겪을 이유는 없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지금도 내 안에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나자 47가지 긍정선언을 적는 일을 쉽게 할 수 있었다. 나는 결점이 있지만 불량품이 아니다. 나는 좋은 남편이자 아빠다. 나는 좋은 요리사다. 나는 부끄럽지 않다. 나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이런 선언들이 그냥 내 안에서 쏟아져 나왔다. 위대한 덴마크계 미국인 언론인이자 사회개혁가인 제이컵 리스가 간파한 점이 떠올랐다.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될 듯 할 때 나는 돌아가서 바위에 망치질을 하는 석공을 바라본다. 아마 망치로 100번을 쳐도 바위에는 실금 하나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101번째 내려칠 때 바위는 둘로 쪼개질 것이고 나는 바위를 쪼갠 것이 마지막 타격이 아니라 그 전까지 쭉 이어진 타격임을 안다. 변증법적 행동치료, 감정조절, 고통 감내력, 대인관계 효율성, 자기관리. 이 모든 것을 돌아볼 때 내가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다. 이번 장에서 내가 이야기한 유형의 변화가 정서적 균형을 측정하고 유지하고 회복시키는데 쓸 효과적인 도구와 감지기가 없다면 불가능하다는 교훈이다. 이런 도구와 감지기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대다수는 매일 배우고 다듬고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손쉬운 만병통치약 같은 것도 없다. 그렇다. 항우울제와 기분 안정제 같은 약은 중요하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다. 마음 챙김, 명상은 이 모든 일을 더 수월하게 해줄 수도 있다. 그렇다. 올바른 의료 지침에 따라 적절한 조건에서 사용하면 MDMA와 실로시빈 같은 향정신성 물질도 약물로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나는 회복의 중요한 시점에서 두 분자를 썼는데 놀라운 효과를 얻었다. 그러나 나는 사람들이 샤먼과 함께 아야후 아스카가 주는 환각 경험을 쫓아 페루 정글로 여행을 떠나거나 케타민 같은 마취제를 마약으로 악용하거나 다른 어떤 독특한 경험 같은 한 가지 수단에 매달려서 변화를 도모하고자 애쓰는 사례를 너무나 자주 본다. 또는 내 경우처럼 회복의 다리 같은 시설에서 2주 보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서 근본적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음에도 바뀐 양 살아갈 수도 있다. 이 모든 요법은 강력하면서 유용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들을 실제 심리치료에서 요구되는 심오하고 흔히 아주 불쾌하면서 불편하며 때로 아주 느리게, 때로는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자기 탐구를 그저 보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진정한 회복을 이루려면 자신을 형성하는 것, 거기에 적응한 방식, 이런 적응 양상이 현재 자신에게 이바지하는 내 사례에서는 반대였다. 방식을 깊이 탐구해야 한다. 또 내가 힘들게 알아차렸듯이 시간도 걸린다. 그리고 가장 큰 실수는 어떤 약물을 몇 달 투여하거나 어떤 요법을 몇 번 받은 뒤 완치되었다고 믿는 것이다. 실제로는 아직 절반밖에 치료가 되지 않았음에도 심리 상담 서비스에서 돌아온 뒤의 개선 과정은 일상적인 활동에 뿌리를 두고 있었는데 상당수는 불편한 것이었다. 가장 힘든 과제는 처음에 심리 상담 서비스로 가게 만들었던 것 같은 붕괴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아주 단순한 일이었다. 그전에도 나는 더 약한 발작 사건을 몇 차례 일으켰지만 누적되어 일어난 그 발작 사건은 1986년 발사 직후에 대서양 상공에서 산산조각이 난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의 폭발처럼 느껴졌다. 당시 그 폭발 사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기나긴 조사를 통해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우주왕복선 사업 내부에 이미 여러 해 동안 경고 신호와 시스템 장애 사례들이 계속 쌓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기술자들은 이런 문제들을 계속 보고해왔지만 관리자들은 무시하거나 덮었다. 발사를 늦추기보다는 그 편이 더 쉬워 보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재앙이 일어났다. 내 목표는 내 삶을 폭발시킬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고 신호와 시스템 장애들을 이해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막는 것이었다. 이 개념은 우리가 의학 3.0을 다루면서 이야기한 것과 비슷하다. 정서 건강에 적용된다는 점만 다를 뿐이다. 문제를 일으킬 만한 것들을 미리 찾아내서 최대한 일찍 예방 조치를 취하자는 것이다. 내가 이 일을 하는 방식과 이 일에 쓰는 도구는 변증법적 행동치료라는 심리학파에서 나온 것이다. 1990년대에 마사 리네한이 개발했다. 환자들에게 새로운 관점에서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거나 거기에 대처하는 법을 가르치는 인지행동치료의 원리들을 토대로 한 변증법적 행동치료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자해하거나 더 나아가 자살하려는 충동을 드러내는 등의 더 심각하면서 위험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들은 다양한 질환들을 모아놓은 좀 포괄적인 진단명인 경계인격장애라는 하나의 범주로 묶이지만 변증법적 행동치료는 훨씬 더 많은 이들을 포함하는 범주인 덜 극적이면서 위험한 정서 건강의 문제들에 시달리는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나는 이를 포뮬러 1에 비유하곤 한다. 이 자동차 경주대회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자동차에게까지 적용될 기술들을 개발하고 시험하는 고비용, 고위험 연구시설에 해당한다. 변증법적 행동치료를 내가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뒷받침하는 증거가 나와 있다는 사실이다. 자살을 시도하고 자해하는 환자들이 그런 위험한 행동을 중단하도록 돕는 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여러 임상시험을 통해 드러났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변증법적 행동치료가 이론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이다. 변증법적 행동치료를 적용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변증법적 행동치료 치료사들이 업무 편람을 통해 일상적으로 치료 활동을 한다는 의미다. 나는 때로 생각보다 실천을 더 잘한다. 변증법적 행동치료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정립된 기술을 반복해서 적용하는 법을 배우도록 한다. 부정적 자극, 부정적 감정, 부정적 생각, 부정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을 끊는 것이 목표다. 변증법적 행동치료는 하나의 포괄적인 주제로 묶인 내 기둥으로 이루어진다. 포괄적인 주제는 마음 챙김이다. 마음 챙김은
다른 내 기둥을 통해 작업할 능력을 제공한다. 감정 조절, 자신의 감정 제어하기, 고통 감내력, 정서적 스트레스 요인들에 대처하는 능력, 대인관계 효율성,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남에게 얼마나 잘 알리는가, 자기관리, 제 시간에 일어나서 출근하거나 등교하는 것 같은 단순한 과제들부터 시작해 자신을 돌보기를 말한다. 앞에 두 가지 감정 조절과 고통 감내력은 내가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이며, 그래서 나는 변증법적 행동치료 치료사인 앤디 화이트와 함께 그쪽에 초점을 맞추었다. 고통 감내력과 감정 조절 능력 높이기 훈련. 나는 내 고통 감내력을 위아래로 여닫는 창문에 비유한다. 이 창문이 좁아질수록 나는 조절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더 높다. 내 목표는 이 창문을 최대한 넓게 열어놓는 것이고, 그것을 좁힐 만한 모든 것들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내 통제 너머에 있는 요인들까지도. 많은 행동이 이 창문을 넓힌다. 운동, 숙면, 좋은 영양,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우울제나 기분 안정제 같은 약물, 깊은 사회적 연결, 자연에서 보내는 시간, 자기 판단을 중시하지 않는 여가 활동 같은 것들이다. 모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다. 나는 내 창문을 좁히는 것들을 아주 잘 조절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일부는 조절한다. 예를 들어 나는 맡은 일에 과도하게 몰입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하겠다고 달려드는 것 등은 통제할 수 있다. 이 창문을 관리하고 어느 정도는 아니라고 말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최대한 활짝 열어놓으려고 애쓰는 것이야말로 내가 매일같이 생각하고 실천하는 일이다. 이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나는 내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 고통 감내력을 증진시켜야 했다. 그리고 감정을 더 잘 조절할수록 고통 감내력 창문에 의존할 필요성은 줄어든다. 나는 이 두 가지를 개선하자 완벽함과는 분명히 거리가 멀었던 내 대인관계 효율성이 자연스럽게 개선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자기관리는 사실 내게 결코 문제였던 적이 없었지만 사람마다 필요한 측면이 다를 수 있다. 변증법적 행동치료는 매우 적응력이 높다. 변증법적 행동치료는 마음 챙김에 뿌리를 두고 있다. 마음 챙김은 사실 내가 늘 경멸하곤 했던 흐리멍덩한 현학적인 유행어 중 하나다. 그러다가 나는 그것이 내 생각과 나 자신 사이에 거리를 만드는 어떤 자극과 내 무조건 반사 사이에 약간이라도 틈새를 벌릴 수 있는 정말로 효과적인 도구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내게 정말로 필요했던 틈새를 말이다. 나는 회복의 다리를 떠난 이래로 쭉 마음챙김 명상을 했는데 결과는 분명 엇갈렸지만 가끔씩 번쩍이는 깨달음의 순간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나 자신을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순간들이 때때로 찾아왔다. 체크아웃하고 떠난다는 의미의 완전한 초연함은 아니지만 화가 나 있거나 심란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다른 차가 갑자기 끼어들 때처럼 일어나는 어떤 일에 단순히 반사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자극과 반응 사이에 충분한 틈새를 마련하고 싶다. 이 틈새는 더 차분하고 더 합리적인 방식으로 상황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 정말로 빵빵거리고 욕설을 쏟아냄으로써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싶은가? 설령 상대방이 욕을 들어 마땅하다고 해도, 아니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편이 더 나을까? 마음챙김은 우리가 관점을 바꾸도록 돕는다. 그 운전자가 아픈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느라 서둘렀을 수도 있다. 마음챙김이 도움을 주는 또 한 가지 방식은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그 순간에 바위가 다리를 짓뭉개는 것 같은 어떤 직접적인 원인 때문에 고통이 생길 가능성이 드물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다. 그보다는 과거에 겪었던 어떤 고통스러운 사건을 떠올리거나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을 걱정하기에 그런 고통을 겪는 사례가 훨씬 더 많다.
이 점도 내게는 엄청난 계시로 다가왔다. 요약하자면 그 고통의 원천이 내 머릿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 되면 고통이 줄어든다. 이는 새로운 통찰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심오했다. 나보다 약 2500년 전에 살았던 부처는 부주의한 생각이야말로 자신의 최악의 적보다 더 큰 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했다. 서기 1세기에 세네카도 비슷한 견해를 피력했다. 우리는 현실보다 상상 때문에 고통받을 때가 더 많다. 또 16세기에 세익스피어의 희곡 주인공인 햄릿도 이렇게 말한다. 원래 좋고 나쁜 것은 없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이 깨달음을 적용하는 한 가지 명백한 방법은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 달려있다. 우리 내면의 대화는 어떻게 들릴까? 친절하고 관대하고 현명할까? 아니면 내 내면의 바비 나이트처럼 혹독하고 비판적일까? 내가 훈련한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는 그저 내 자기 대화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었다. 나는 양궁이나 경주차 시뮬레이터, 운전이나 저녁 요리 같은 자기 판단을 낳을 수 있는 뭔가를 한 뒤 휴대전화로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을 음성 녹음한 다음 치료사에게 보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은 대개 어떤 식으로든 실패할 때 나 자신에게 소리를 질러대는 것이었다. 심리 상담 서비스의 치료사는 그런 행동을 하는 대신에 내 절친이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다고 상상해 보라고 했다. 나는 그에게 뭐라고 말할까? 나 자신을 호되게 꾸짖곤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를 꾸짖을까? 당연히 아니다. 이는 관점 바꾸기와 약간 달랐다. 내게 나 자신의 바깥으로 나와서 내 실수, 사소한 것과 내가 그 실수에 관해 나 자신에게 말하는 방식, 야만적인 것 사이의 단절을 실제로 보도록 했다. 나는 약 4개월 동안 이 일을 매일 하루에 여러 번씩 했다. 휴대전화 기억 용량이 얼마나 찼을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내 내면의 바비나이트는 점점 희미해져 갔고 지금은 그 목소리가 예전에 내게 어떻게 들렸는지조차 거의 기억나지 않는다. 변증법적 행동치료의 또 한 가지 중요한 목표는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도록 돕는 것이다. 회복의 다리에 갔을 때 나는 내 감정 상태를 바꾸거나 관리하기는커녕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능력조차 거의 없었다. 그저 오로지 분노가 끌어 넘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될 때 상황은 극단으로 치달았고 그 감정에 너무나 치이고 압도되는 바람에 결국 폭발하고 말았다. 나는 내 감정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능력을 잃었다. 가까운 친구인 인상 심리학자 짐 코찰카는 이런 유형의 감정 조절 이상을 정신의 염증이라고 부른다. 내 감정이 바로 그러했다. 이 분노는 가족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내 사적인 인간관계에서도 장애물이 되어왔다. 테리 리얼이 오래전에 지적했듯이 이 분노는 수치심에 뿌리를 두고 있었지만 내 분노 자체는 더욱더 수치심을 일으키곤 했다. 예를 들어 내가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면 특히 다른 뭔가에 화가 나 있을 때 그렇게 하면 나는 수치심을 느낀다. 그 수치심은 아이들과 화해하려는 내 능력에 지장을 주고 그리하여 나는 더욱 수치심을 느낀다. 이것은 내 스스로 더 깊이 구멍을 파고 들어가는 것과 같았고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나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장악할 수 있기 전까지는 어떤 진척도 이룰 수 없다. 예전에는 이것이 훨씬 더 큰 문제였지만 적어도 지금은 대개 구멍이 너무 깊어지기 전에 실시간으로 알아차릴 수 있다. 변증법적 행동치료는 고통 감내력을 유지하고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들을 가르친다. 또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대처할 수 있는 기법들과 내가 오랫동안 그랬듯이 자신의 감정에 지배당하는 것을 막는 방법들도 알려준다. 내가 쌓이는 감정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데 쓰는 한 가지 단순한 전술은 갑작스러운 지각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대개는 얼굴에 얼음물을 끼얹거나 정말로 힘들 때는 찬물로 샤워를 하거나 얼음물 욕조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단순한 개입이 중요한 뇌신경인 미주신경을 자극한다. 그러면 심박수와 호흡 속도가 느려지고 더 차분한 부교감 신경 모드로 들어간다. 그리고 투쟁, 도피, 교감 신경 모드에서 빠져나온다. 이런 개입은 다시 집중력을 높여서 상황을 더 차분하고 건설적으로 생각하도록 도움을 주곤 한다. 내가 점점 선호하는 또 다른 기법이 있는데 바로 천천히 심호흡을 하는 것이다. 4초에 걸쳐서 들이마시고 6초에 걸쳐서 내뱉는다. 이 호흡을 반복한다. 호흡이 차분해짐에 따라서 신경계도 차분해진다. 또 다른 전술들, 정반대 행동, 운동, 규칙적 치료, 또 변증법적 행동치료가 수동적인 방식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하다. 매일 의식적으로 행동하고 생각해야 한다. 내가 특히 유용함을 알아차린 한 가지 전술은 정반대 행동이라는 것이다. 말 그대로 내가 뭔가 대체로 유용하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것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정반대로 하도록 스스로를 압박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밑바탕에 흐르는 감정도 바꾼다. 내가 이 경험을 처음으로 한 것은 오스틴으로 이사한 직후에 어느 화창한 일요일 오후였다. 나는 매주 하루는 아내에게 전념해 왔으며 이번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지낼 생각이었다. 일요일이 찾아왔고 나는 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이 잔뜩 나 있었고 누구도 보고 싶지 않았고 누구의 말도 듣고 싶지 않았다. 그저 일에만 매달려 있고 싶었다. 내 이기적인 행태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기에 아내는 내가 너무 바빠서 아이들을 데리고 근처 계곡으로 소풍을 갈 시간이 없다고 말하자 굳이 가자고 떠밀지도 않았다. 그러다가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미니밴에 올라타는 모습을 봤을 때 나는 이론을 실천으로 옮길 완벽한 기회가 왔음을 깨달았다. 나는 서둘러 달려가서 앞자리에 올라타면서 말했다. 자, 출발! 우리는 바턴 크릭으로 향했고 그냥 거닐고 물 수제비를 뜨고 물에 빠지지 않으면서 누가 물 위에 놓인 돌들을 건너뛸 수 있는지 내기하는 등 정말로 사소한 일들을 하면서 보냈다. 그런데 매우 놀랍게도 내 기분이 완전히 달라졌다. 심지어 나는 돌아가는 길에 가게에 들러서 버거와 감자튀김을 먹자고 고집하기까지 했다. 분명히 아주 쉬운 일이다. 일하는 대신에 아이들과 놀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으랴. 그러나 예전의 피터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 사소한 교훈으로 나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행동을 바꾸면 기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그 뒤로 쭉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다. 행동을 바꾸기 위해 기분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전혀 없다. 인지치료만 썼을 때 종종 한계에 부딪히곤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생각 자체가 병들어 있다면 단순히 문제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운동도 내 종합적인 정서 건강 프로그램의 중요한 구성 요소다. 12장에서 말한 러킹이 특히 그렇다. 나는 그저 바람이 얼굴에 와 닿는 느낌과 봄의 새싹이 풍기는 냄새, 그리고 등에 진 무거운 배낭을 즐기는 것만이라도 라이언 홀리데이가 고요함이라고 부른 것이 충만해지는 느낌을 받는다. 고요함은 우리를 산만하게 하는 세상의 온갖 것들 속에서 차분함과 집중력을 유지하고 스스로를 함양하는 능력이다. 식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중요한 결속을 이루는 시간이다. 내가 홀로 있을 때 러킹은 일종의 마음 챙김 훈련 역할을 한다. 걸으면서 하는 명상이다. 휴대전화도 음악도 팟캐스트도 없다. 그저 자연의 소리와 내가 헐떡이는 소리만 있을 뿐이다. 이는 활동이 더 나은 정신 상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다. 그리고 마이클 이스터가 내게 지적했듯이 자연의 프랙털 기하학 패턴을 접하면 심리적 스트레스가 줄어들 수 있고 이런 효과가 뇌 전도에서도 나타난다고 시사하는 연구 결과도 있다. 내게 월등한 차이로 가장 중요한 전술은 매주 규칙적으로 치료를 받는 일이다.
심리 상담 서비스를 떠났을 때의 일주일에 서너 번보다는 줄었다. 이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 각 치료 시간은 일종의 물리적 자기소개로 시작된다. 지금 어떤 기분인가? 밤잠은 잘 잤는가? 몸에 아픈 곳이 있는가? 어떤 갈등을 겪고 있는가? 그런 뒤 그 주에 있었던 사건들과 문제들을 아주 상세히 해부하면서 논의한다. 어떤 주제도 하찮게 여기지 않는다. 예를 들어 TV나 영화를 보다가 정말로 화가 미치는 것을 느낀다면 그 일은 살펴볼 가치가 있는 것일 수 있다. 그런 한편으로 우리는 큰 그림에 해당하는 문제들, 애초에 나를 위기로 내몰았던 문제들도 다룬다. 나는 치료 시간을 가진 뒤 일지를 씀으로써 미진한 부분을 보완한다. 일지는 내가 아무것도 숨기지 않은 채 내 감정을 상세히 분석하고 이해하는 훈련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나는 노련한 훈련사와 함께하는 이런 작업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강하게 느낀다. 대부분의 날에 나는 내 초록불 행동을 지키려고 애쓴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때나 너무 바쁘다고 느끼거나 할 때도 그렇다. 나는 매일 이런저런 실수를 저지르며 매일 그런 나 자신을 용서하려고 노력한다. 더 좋은 날도 더 안 좋은 날도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눈에 띌 만치 개선이 이루어져 왔다. 여기서 나의 할 일과 행동 목록이 다른 사람들의 것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내 지금 목록이 심리 상담 서비스를 떠난 뒤 6개월 사이의 목록과도 같지 않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변증법적 행동치료 문헌에는 자신의 가치에 부합하는 즐거운 활동을 추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구절이 있다. 사람마다 서로 다른 문제들을 안고 있고 정신적 조성도 다르며 저마다 독특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변증법적 행동치료의 기법들은 융통성 있고 맞춤 적용할 수 있으며 바로 그 점 때문에 변증법적 행동치료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에게 유용하다. 내 이야기로부터 딱 하나만 취한다면 바로 이것을 고르기 바란다. 내가 바꿀 수 있다면 당신도 바꿀 수 있다. 이 모든 과정은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단순한 믿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단계다. 나는 자신이 문명 속으로 내 동댕이 처진 가장 끔찍하고 구제불능이고 비참한 개자식이라고 믿었다.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어린 시절부터 나는 자신이 불량품이자 내 결함이 태어날 때부터 깊이 새겨져 있는 것이라고 믿었다. 즉 무슨 수를 써도 바꿀 수 없다고 여겼다. 내가 실제로 괴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개념을 최소한으로 남아 받아들였을 때에야 비로소 나는 내 삶을 거의 파괴했으며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던 서사를 도려내는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것이 핵심 단계다. 자신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이들에게는 갖가지 이유로 이 단계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정신건강과 정서건강의 을에 따라붙는 사회적 낙인도 그런 이유 중 하나다. 예전에 나도 그랬지만 많은 이들에게는 자신이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도움이 필요함을 받아들이고 행동을 취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그 행동이라는 것이 남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많은 비용이 드는 치료라면 더욱더 그렇다. 그러나 우리가 정서건강장애라는 유행병과 그에 수반되는 마약 투여, 알코올 중독, 섭식장애, 자살, 폭력에 대처하는 일을 시작하려면 우리의 마인드셋 전환이 필요하며 이 단계는 그 전환 과정의 일부다. 우리는 나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고 받는다는 마인드셋을 가져야 한다. 나는 가장 오랜 시간 도움 요청하기를 거부했다. 견딜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직면했을 때에야 가족을 잃거나 더 나아가 내 손으로 내 목숨을 끊을 수도 있는 비로소 나는 훨씬 더 일찍 했어야 하는 것을 하기로 마지못해 동의했고 내가 늘 신경 써왔던 신체 건강에 못지않게 정서 건강에도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회복의 다음 단계로 들어섰을 때 나는 한 번도 겪은 적이 없는 뭔가가 일어남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뭔가를 한다는 데서가 아니라 그저 존재한다는 데서 더 기쁨을 느끼기 시작했다. 난생 처음으로 나는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다고 느꼈다.
좋은 남편이 될 수 있다고 느꼈다.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느꼈다. 결국 이것이 바로 삶의 이유다. 그리고 더 오래 살고자 하는 이유다. 내가 종종 떠올리곤 하는 파울로 코넬료의 명언이 있다. 어쩌면 여행은 뭔가가 된다는 일과는 별 관련이 없을 수 있다. 아마 여행은 진정한 자신이 아닌 모든 것을 벗어 던지는 일에 관한 것일지 모른다. 애초에 자기 자신이었어야 할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말이다. 에필로그. 이 모든 경험을 깊이 되돌아본 뒤에야 비로소 나는 정서 건강이 장수와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는지, 내 여정이 내 관점을 재정의하는데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를 진정으로 깨닫기 시작했다. 나는 오랫동안 장수와 건강을 일종의 실리콘밸리 방식으로 접근했다. 우리의 생물학을 해킹하고 또 해킹하면 마침내 120세까지 살 수 있는 완벽한 작은 휴머노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서 믿고, 나는 나 자신의 수명을 최대로 늘리기 위해 새로운 단식요법이나 수면 보조 기기를 실험하고 이리저리 수정해보고 하는 짓을 줄곧 해왔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최적화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수명은 기본적으로 공학 문제였다. 아니, 그렇게 생각했다. 5년 동안 2차례 입원 치료를 받고 결혼 생활이 거의 파탄나고 아이들을 잃을 뻔한 일을 겪은 뒤에야 비로소 나는 마음을 바꾸었다. 이 길고도 매우 고통스러운 여행을 한 뒤에야 비로소 나는 삶이 엉망이라면 장수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내가 나를 싫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는데 달리 뭐가 중요하겠는가. 아빠 역할도 제대로 못하면서, 아니 늘 화만 내고 딴데 정신을 팔고 있으면서 뭐 대단한 일을 한답시고 그러는 걸까. 또 자신의 연결식을 맞이할 때 이력서가 뭐 그리 중요하겠는가. 자신의 삶을 연장할 가치가 있는 것이 되도록 하려면 이 모든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장수 방정식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왜 더 오래 살고 싶을까?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장수에 대한 내 집착은 사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내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리고 자녀를 얻으니 장수에 대한 집착은 더욱 광적인 양상을 띄어갔다. 나는 최대한 빨리 죽음에서 멀어지고자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하면서 나는 사실상 삶을 회피하고 있기도 했다. 전술 차원에서 보면 포도당 수치를 최적 상태로 조절하고 지질 단백질 수치를 이상적인 상태로 유지하는 방법들은 내 삶을 좀 더 늘리는 데 기여했을지 몰라도 전략 차원에서 보면 내가 후회할 일을 점점 쌓아가고 있었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육체와 인지 능력 면에서는 아주 건강했지만 정서 건강은 파탄나고 있었다. 가장 후회하는 일은 내가 겪은 비참한 일들과 남들에게 준 고통의 상당수가 내가 더 일찍, 아니 훨씬 더 일찍 이 사실을 더 제대로 이해했더라면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가장 슬픈 점은 너무나 동떨어지고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느라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는 사실이다. 공허한 목표를 추구하느라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 그러나 회복이 진행됨에 따라서 나는 죽음에 대한 강박도 약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내 장수 추구도 더 이상 의무라고 필사적인 과제처럼 느껴지지 않게 되었다. 이제 내가 매일 하는 일들이 즐겁고 필요한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삶을 증진시키고 미래를 기대하고 있었다. 더 오래 살기 위한 내 여정은 마침내 명료함, 목적,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러자 소중한 친구 에릭 일라이어스가 예전에 내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에릭은 2009년 1월 US 에어웨이스 항공기가 허드슨강에 비상 착륙했을 때 타고 있던 155명 중 한 사람이었다. 항공기가 하강할 때 에릭을 비롯한 승객들은 대부분 곧 죽는다고 확신했다. 조종자의 능력과 적절한 행운 덕분에 그들은 재앙을 피할 수 있었다. 속도가 조금 더 빨랐다면 항공기는 충격에 산산조각 났을 것이다.
시속 몇 킬로미터만 더 느렸다면 기수가 더 아래로 기울어져 물속으로 처박혔을 것이다. 그런 몇 가지 작은 요인들이 탑승자의 상당수 또는 대다수 또는 전부의 생사를 갈랐다. 그날 장소에 관한 에릭의 생각은 내 생각과 진정으로 공명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당신아는 잘못된 이유로 장소에 집착하고 있었다. 나는 오래도록 이어질 건강한 삶을 생각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다. 대신에 나는 과거를 한탄하고 있었다. 나는 내 과거가 일으킨 고통에 갇혀 있었고 계속 그 고통을 이어가고 있었다. 내가 더 오래 살고자 했던 것은 그저 상황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할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앞이 아니라 뒤를 보고 있었을 뿐이다. 에릭은 내게 말했다. 나는 미래를 생각하는 일을 멈출 때 사람들이 늙는다고 생각해. 사람들의 진짜 나이를 알고 싶다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봐. 옛날 일을 이야기하고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만 떠들어댄다면 그들은 늙은 거야. 자신의 꿈, 열망을 이야기한다면 지금도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는 거야. 젊다는 거지. 이것이 바로 나이를 먹으면서도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감사의 말. 이 책은 빛을 못 볼 뻔한 상황까지 겪었다. 2020년 초 이미 1년이나 원고가 미루어지고 있자 참다 못한 출판사로부터 손을 떼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나는 더 이상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고 그냥 다 갖다 버리자고 결심했다. 손도 대고 싶지 않았던 터라 초고는 약 9개월 동안 그냥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인 마이클 오비츠가 한번 읽어봐도 되냐고 물었다. 2주 뒤 마이클이 전화를 해서 아주 괜찮아 보인다면서 꼭 출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저자인 빌 기퍼드와 내게 원고를 정리해서 펭귄 랜덤 하우스에 있는 친구 다이애나 베러니에게 보내라고 했다. 마이클이 다이애나에게 소개하고 펭귄 랜덤 하우스와 계약을 성사시키기까지 계속 떠밀지 않았다면 이 책은 빌과 나를 비롯한 몇몇 이들만이 본 구글 독스 문서로 남아 있었을 것이다. 좀 들쭉날쭉한 원고가 무엇이 될지를 알아보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준 다이애나의 능력에 감사할 따름이다. 그보다 훨씬 전에 빌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책은 아예 싹을 틔우자마자 시들어 죽었을 것이다. 2017년 중반에 내가 약 3만 자 분량의 원고를 직접 썼을 때 당시 출판사는 원고가 너무 학술적이며 내 개인의 삶과 장수의 중요성을 이해하기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들은 공저자를 구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그래서 나는 오랜 수소문 끝에 빌을 만나게 되었다. 나는 빌이 2015년에 라파 마이신에 관해 쓴 글을 읽었고 스프링 치킨 똥배 나온 저널리스트의 노화 탈출 탐험기라는 그의 저서도 읽은 적이 있었다. 그래서 그가 이 아주 섬세한 일을 하는데 도움을 줄 딱 맞는 사람이라고 느꼈다. 이 복잡한 주제를 정확하게 그러면서도 미묘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주의를 기울이면서 전달함으로써 더 폭넓은 대중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 같았다. 말하자면 빌은 나의 번역자다. 그 과정에서 빌은 가까운 친구이자 나의 최악의 모습을 본 사람이 되었다. 내 가장 좋은 모습도 보았기를 바란다. 또 밥 캐플런이 없었다면 과연 이 책을 쓸 수 있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밥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내 연구 책임자였고 이 책에 들어간 모든 연구를 취합하고 파고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내 생각을 지지하고 더욱 엄밀하게 가다듬도록 밀어붙였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는 듯이 밥은 2022년 퇴직한 뒤에는 이 책의 줄을 정리하는 초인적인 일을 맡았다. 또 빈 밀러와 함께 내용의 사실 확인도 대부분 맡았다. 몇몇 조사에 도움을 준 레이첼 해러스, 샘 리프먼, 캐서린 베컨 배치에게도 감사한다. 이 책을 쓰면서 나는 자신의 시간과 전문 지식을 기꺼이 내어주는 분들이 대단히 많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로 경이로움을 느꼈다. 나는 원고의 여러 부분을 전문가들에게 보내면서 평을 좀 해달라고 부탁했다.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기꺼이 응했다. 다음 분들께 아무리 감사해도 부족하지 않다. 켈리언,
니오티스와 리처드 아이작슨, 신경 퇴행성 질환, 매슈 워커와 빅 제인, 수면, 루이스 켄틀리와 키스 플레허티, 암, 레인 노턴, 데이비드 앨리슨, 케빈 베스, 영양, 스티브 오스테드, 열량 제한, 니르 바르질라이, 100세 이상 고령자, 매트 캐벌라인과 데이비드 사바티니, 라파마이신, 엠토르, 톰 데이스프리, 죽상경화증, 안정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고자 애쓸 때, 시도하고 또 시도할 때 지대한 도움을 준 베스 루이스께 감사드린다. 이 책에 쓴 내용 중 상당 부분은 환자들 그리고 내 팟캐스트 초대 손님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나온 것이다. 환자들의 경험은 이 책의 토대이자 원료 역할을 했으며 내게 더욱더 배워야 한다고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내가 팟캐스트인 드라이브를 운영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나와 직원들에게 아찔한 속도로 계속 배워야 한다고 끊임없이 압박하는 역할을 한다. 이 책에서 당신이 읽는 내용 중 상당 부분은 내가 매주 전문가들을 인터뷰하면서 얻은 지식에서 나왔다. 또 이 분야에 종사하는 내내 내게 스승이자 조언자 역할을 한 많은 뛰어난 과학자들과 의사들께도 큰 빚을 졌다. 특히 나를 회복의 다리로 가라고 떠민 폴 콘티와 내 삶을 구한 치료자들께 감사를 드린다. 에스터 페럴, 테리 리얼, 로니 테그노, 케이티 파월, 앤디 화이트, 제프 잉글리시, 심리상담 서비스의 모든 분들께다. 또 이 책의 앞부분을 읽고서 귀한 평을 해준 친구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로지 케메니역, 데브 휴 잭맨, 데이비드 버타로, 제이슨 프라이드, 주디스 바커다. 당신은 모를 수도 있겠는데 지금쯤이면 알았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좀 까탈스러운 성격이라서 딱 맞는 표지를 고르는 일이 내게는 결코 쉽지가 않았다. 다행히 로드리고 코럴과 직원들은 빌과 내가 정말로 책의 내용을 잘 표현했다고 느끼는 표지를 디자인해서 보여주었다. 내가 이 과정에서 세세한 부분들까지 꼬치꼬치 따질 때 그들은 불평 한마디 없이 꾹 참고 견디는 경이로운 인내심을 보여주었다. 이 책을 쓰는 동안 가장 힘들었던 일 중 하나는 쓸 시간을 내는 것 자체였다. 얼리 메디컬의 임상 쪽 사람들은 초과 근무까지 하면서 내게 방해받지 않고 집필할 시간을 내주었다. 레이시 스탠스는 내 업무 시간뿐 아니라 개인 생활의 거의 모든 측면을 관리하면서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온갖 일을 했다. 레이시가 없었다면 아마 제 시간에 맞춰 진행되는 일이 전혀 없었을 것이다. 닉 스탠스는 우리의 디지털 및 팟캐스트 내용의 모든 측면을 관리할 뿐 아니라 이 책을 위한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는 모든 과정을 감독했다. 그러나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할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한 사람일 아내 질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늘 함께 겪으면서 언제나 나를 응원한 사람이다. 단 한순간도 그렇지 않은 적이 없다.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만하라고 나를 말릴 것이 당연한 상황에서도 질은 늘 내 편이 되어주었다. 당신은 결코 내 손을 놓지 않았다. 밤에도 주말에도 늘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는 아빠를 보면서 제발 일 좀 줄이라고 잔소리를 하던 올리비아 리스 에어턴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이 책을 끝냈으니 드디어 너희와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야. 피터 아티아. 이 길고도 때로 힘든 일을 하는 동안 늘 다정하게 이끌어주고 든든하게 받쳐준 마사 매크로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당신이 없었다면 아마 도중에 포기했을 것이다. 엄청난 연구 자료를 구해주고 많은 복잡한 주제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 박 캐플런께도 감사한다. 또 늘 함께 산책을 해준 친구 스티븐 다크에게도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 빌 기퍼드. 옴기니의 말. 노화와 장수를 다룬 책을 번역할 때면 괜히 죄책감이 슬며시 들곤 한다. 건강하게 늙어가는 법을 설파하는 책을 옮기면서 정작 그 책에서 좋지 않다고 강조하는 습관은 다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배 안에 내장 지방이 잔뜩 쌓인 것이 한눈에 들어오고 틈틈이 간식을 오물거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컴퓨터 앞에 앉아서 지내고 자기 직전까지도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기는커녕 의자에서 일어서지도 않은 채 몇 시간을 보내고 헬스장에 등록해 놓고 며칠밖에 안 나가는 등 독자에게 습관을 바꾸시라고 권하기조차 민망하다. 게다가 이 책을 번역하고 있자니 더욱더 그런 마음이 든다. 저자는 단순히 의학 측면에서만 건강과 장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영양과 운동, 정서건강, 정신건강까지 포함해 우리의 노화와 장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을 골고루 살펴본다. 더 나아가 저자의 목표는 단지 어떻게 하면 중년 이후에 더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는지 방법만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 책은 의학의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삼는다. 저자는 질병이든 노화든 건강이든 지금까지 우리가 노화와 장수를 대하는 방식이 낡았다고 본다. 대개 우리는 어떤 질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고서야 허겁지겁 약을 먹고 식사를 조절하고 운동을 하는 등의 대책에 나서곤 한다. 또 미리 영양제를 신경 써서 먹거나 간헐적 단식을 하거나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도 사실 자신이 어떤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지 또 몸이 어느 쪽으로 취약한지 등을 그다지 고려하지 않은 채 그렇게 한다. 그러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사례도 많다. 저자는 이런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본다. 모든 일이 시작되기 전에, 즉 건강할 때 미리 자신이 어느 방면으로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지 파악해 약이든 식사든 운동이든 알맞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강조한다. 의학과 과학기술의 발전 덕분에 우리에게는 미리 또는 실시간으로 자신의 몸 상태를 알 수 있는 수단이 많다고. 예를 들어 유전체를 검사해 유전적으로 어떤 질병에 취약한지 알 수 있고 가족력을 조사해 심혈관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를 짐작할 수 있고 단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고 저녁에 커피를 마시면 수면에 지장을 주는지 몸이 카페인을 분해하는 능력까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이런 온갖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데 왜 안 쓰고 병에 걸릴 때까지 기다리는 걸까? 10대부터 심혈관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지 검진을 하라고? 건강한데 굳이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저자는 이런 태도와 비용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로막는 요소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의료 체계가 질병과 건강을 대하는 관점이라고 강조한다. 건강할 때 식단을 조절해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을 50% 줄인다면 그래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내줄까? 운동을 열심히 하고 혈압이 정상 범위로 유지되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의사가 검사 수치가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므로 약을 먹으라고 할까? 저자는 나이 들수록 근육량과 근력이 빠르게 줄어든다는 점을 생각해 보라고 한다. 80대에 넘어져 다치지 않으려면 40대부터 아니 20대와 30대부터 근력을 유지하고 몸의 안정성을 기르는 올바른 방식으로 운동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몸이 쇠퇴한다는 사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노년을 생각한다. 몸이 질병에 취약해지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저자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 지금까지 의학뿐 아니라 우리 자신이 생각해온 시점보다 훨씬 더 일찍부터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한다. 게다가 무턱대고 식사를 조절하고 운동을 하는 대신에 자신의 취약점을 파악하고서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렇게 자신의 몸 상태를 올바로 알고 젊고 건강하다고 여길 때부터 미리 올바른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면 질병 없이 건강을 유지하면서 활기차게 생활하며 사는 기간이 그만큼 늘어난다고 본다. 이 책은 장수와 노화를 다룬 책을 여러 권 번역했음에도 여전히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특히 식사법과 운동 측면에서 그랬다. 이 책이 독자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